1992년 여름, 한 쌍의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웨딩카에 올라탄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순간이 그들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그들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어떤 연락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29세 은행원 박진우 씨와 27세 초등학교 교사 김소연 씨. 결혼식 직후 완전히 사라진 이 부부의 행방은 1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실마리가 드러낸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92년 7월의 뜨거운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결혼식장에서는 박진우 씨와 김소연 씨의 결혼식이 한창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식장 곳곳에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의 가족들은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박진우 씨는 당시 29세로 시중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마포구의 아파트에서 살며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죠. 신부인 김소연 씨는 27세로 강동구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다정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소연 씨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며 준비에 몰두했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밝고 행복해 보였다고 하객들은 증언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진우 씨의 아버지인 박종길 씨는 퇴직 공무원으로 보수적이면서도 원칙주의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는 결혼식 내내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정희 씨는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연 씨의 아버지인 김영우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딸을 극진히 아꼈던 그는 결혼식 내내 딸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어머니 최선자 씨는 자상하지만 걱정이 많은 성격으로 결혼식에서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오후 4시쯤 모든 결혼식 순서가 마무리되었어요. 하객들과의 기념사진 촬영이 끝나고 드디어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계획해둔 해외 신혼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죠. 공항까지는 웨딩카로 이동하기로 했고 저녁 8시 출발 항공편을 타기 위해 오후 5시경 결혼식장을 출발할 계획이었어요. 하객들은 두 사람을 웨딩카까지 배웅했습니다. 하얀 리본으로 장식된 승용차에 올라탄 진우 씨와 소연 씨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눴죠. 그때 소연 씨가 입고 있던 웨딩드레스 자락에 작은 흙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본 하객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결혼식장 정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행복해야 해. 하객 중 한 명이 외쳤고 두 사람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5시 10분경 웨딩카는 결혼식장을 출발했어요. 목적지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진우 씨와 소연 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죠. 평소 꼼꼼했던 두 사람은 신혼여행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두었어요. 여행 가방도 미리 챙겨두었고 여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결혼 전날 친구들과 만날 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왔는데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않아 휴대전화를 챙기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소연 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웨딩카가 결혼식장을 떠나고 약 30분이 지났을 때 양가 부모님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공항 배웅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행복한 배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자 양가 부모님들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신혼부부를 배웅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까지는 결혼식장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웨딩카가 5시 10분에 출발했으니 6시 반쯤에는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6시 30분이 되어도 진우 씨와 소연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교통체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저녁 시간대라 도로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측이었죠. 양가 부모님들은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시가 되자 조금씩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김영호 씨는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은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아마 운전 중이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자 씨가 남편을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걱정은 커져갔습니다. 박종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아들이었기에 이렇게 늦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집에 두고 왔다고 했으니 소연이가 받아야 할 텐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정희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7시 30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8시 출발 비행기를 타려면 최소한 7시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체크인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양가 부모님들은 공항 안내데스크에 문의해봤지만 해당 항공편의 박진우, 김소연 이름으로 된 예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두 사람은 신혼여행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했는데 항공편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니. 나중에 확인해보니 진우 씨는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었고 당일 공항에서 항공권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부모님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8시가 지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김영호 씨는 다시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죠. 이번에는 박종길 씨가 아들이 다니는 은행 동료에게 연락해봤어요. 혹시 진우 연락받은 사람 있나요? 하지만 동료들도 결혼식 이후 진우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항은 점점 적막해졌어요. 8시 항공편이 출발하고 나자 대합실의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9시가 되자 박종길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교통체증이나 차량 고장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었어요. 김영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소연이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있을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실종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성인이 연락이 안 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24시간이 지나봐도 연락이 안 되면 그때 오세요. 담당 경찰관의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인 실종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야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양가 부모님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계획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밤 내내 어느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침대는 그대로였고 전날 두고 간 휴대전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선자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의 원룸을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들른 흔적이 없었죠. 오전 9시 박종길 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호 씨도 함께였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해주세요. 담당 경찰관은 두 사람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진우 씨와 김소연 씨의 공식적인 실종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사 과정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거든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의 최연석 형사였어요. 38세의 그는 꼼꼼하고 집요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최연석 형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웨딩카의 이동 경로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를 파악하고 그 구간의 CCTV 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지만 주요 도로와 톨게이트에는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단서는 결혼식장 근처의 CCTV에서 나왔어요. 오후 5시 12분, 하얀 리본으로 장식된 웨딩카가 식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차량 번호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어요. 고속도로 진입부의 CCTV를 확인했지만 해당 차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려면 반드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어떤 CCTV에서도 웨딩카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다른 경로로 갔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일반 도로로만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최연석 형사는 웨딩카를 렌탈해준 업체를 찾아갔어요. 업체 사장은 차량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기 점검도 받았고 연료도 충분히 넣어뒀다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웨딩카에는 GPS나 위치 추적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모든 가능한 경로를 따라 순찰차를 보내 수색했어요. 한강변도로, 우회도로, 심지어 인적이 드문 산길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웨딩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며칠 후 첫 번째 목격담이 들어왔어요. 화물차 기사인 정민수 씨가 경찰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웨딩카를 본 것 같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 당일 오후 6시경 경인고속도로에서 하얀 리본으로 장식된 승용차를 봤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민수 씨의 증언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차량 번호는 기억나지 않고 그냥 웨딩카 같았다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당시에는 결혼 시즌이라 웨딩카가 흔했기 때문에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래도 경찰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CCTV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지만 역시 진우 씨와 소연 씨의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목격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왔어요. 휴게소 매점에서 일하는 오경자 씨가 신혼부부 같은 젊은 남녀가 들른 것 같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시간은 오후 6시 30분경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증언 역시 애매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휴게소의 CCTV 화질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흑백 영상의 해상도도 낮아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간대의 모든 영상을 분석했지만 진우 씨와 소연 씨로 확정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어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실종 신고 3일 후였습니다. 사회부 기자인 한미라 씨가 결혼식 직후 사라진 부부, 공항 도착 흔적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것이죠. 이 기사가 나가자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어요. 행복해야 할 신혼부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제보 전화가 쏟아졌어요. 우리 동네에서 웨딩카를 봤다. 휴게소에서 신혼부부를 만났다.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등 온갖 증언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거나 확인 결과 다른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실종 당일 밤 11시경 한강변에서 차량이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한 것이에요. 경찰은 즉시 한강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투입되어 며칠간 수색했지만 웨딩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최연석 형사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확실한 단서는 하나도 없고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언론에 답변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커져갔어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두 사람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는지,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우 씨와 소연 씨는 평범한 직장인들이었고 특별한 적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많은 목격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은 오히려 수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시간과 장소에 관한 증언들이었습니다. 어떤 목격자는 오후 7시경 김포공항 근처에서 웨딩카를 봤다고 했고, 다른 목격자는 같은 시간 수원 인근에서 봤다고 주장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한 대의 차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특히 주목받았던 증언 중 하나는 한 주유소 직원의 것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8시경 웨딩카가 주유소에 들렀는데 신랑이 얼굴이 창백했고 신부는 울고 있는 것 같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유소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시간대에 웨딩카가 들른 기록은 없었어요. 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없었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증언도 착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더욱 이상한 증언도 있었어요. 한 시민이 실종 다음 날 새벽 5시경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진우 씨와 소연 씨를 봤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모텔을 찾아가 투숙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런 이름으로 등록된 기록은 없었어요. 모텔 사장도 그런 손님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연석 형사는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지쳐갔어요. 대부분이 추측이거나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수사 일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보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그 중에 진짜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건 발생 2주 후 새로운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 트럭 운전사가 실종 당일 밤 10시경 경기도의 한 저수지 근처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물에 밀어넣는 것을 봤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이 증언은 다른 것들과 달리 꽤 신빙성이 있어 보였어요. 증언자는 어두워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큰 물체를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혹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신고한다고 덧붙였어요. 경찰은 즉시 해당 저수지를 수색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투입되어 며칠간 작업했지만 웨딩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수지 바닥에서 몇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자전거, 폐타이어, 그리고 정체불명의 금속 조각들이었죠. 이 금속 조각들이 차량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워낙 오래되고 부식이 심해서 정확한 판별이 어려웠어요. 한편 양가 부모님들은 독자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박종길 씨와 김영호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근교의 도로들을 돌아다니며 웨딩카를 찾았어요. 혹시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이정희 씨와 최선자 씨는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절망감은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최선자 씨는 딸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소연이가 너무 힘들어했던 걸까? 결혼을 부담스러워했던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소연 씨는 분명히 행복해 보였거든요. 진우 씨의 직장 동료들도 수소문에 나섰어요. 혹시 진우 씨가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를 털어놓은 적이 있는지 되짚어봤습니다. 하지만 평소 진우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었고 특별한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소연 씨 이야기만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죠. 소연 씨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 교사들은 소연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질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었죠.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거든요. 한미라 기자는 후속 기사를 몇 차례 더 썼지만 이전만큼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최연석 형사는 수사 일지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수사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거든요.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자 수사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연석 형사는 여전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서 내부에서도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박종길 씨는 여전히 매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새로운 진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점차 체념으로 바뀌어갔죠. 이정희 씨는 아들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놓인 진우 씨의 휴대전화는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져 켜지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차마 치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방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김영호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단순 사고로 떠났을 거라 믿고 싶다고 계속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최선자 씨는 반대로 경찰 수사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경찰이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스스로 탐정 역할을 자처했죠. 언론의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미라 기자도 다른 사건들을 취재하느라 바빴고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우 씨와 소연 씨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소연 씨와 절친했던 동료 교사들은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녀를 그리워했어요. 소연이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야.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우 씨의 은행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매월 한 번씩 만나서 진우 씨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우 형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무책임하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후배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죠.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진우 씨와 소연 씨가 계약했던 신혼집 전세금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상황에서 계약이 지나 연장을 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양가 부모님들이 상의해서 계약을 정리해야 했어요. 집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입을 옷들이 정리된 가방, 함께 찍을 사진 앨범, 그리고 소연 씨가 손수 준비한 각종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행복한 신혼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소연 씨가 작성한 가계부였어요. 결혼 후 생활비 계획부터 저축 목표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5년 후 내 집 마련, 10년 후 아이 교육비 준비 같은 미래 계획들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질 리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2년이 지나자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최연석 형사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이 사건은 미제 사건 파일 속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담당자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박종길 씨는 이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설 탐정도 경찰이 이미 확인한 것 이상의 새로운 정보는 찾지 못했어요. 몇 달간의 조사 후에 더 이상 추적할 단서가 없다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5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법정에서 실종 선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직 시체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 사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인터넷이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CCTV도 더 많이 설치되었고 수사 기법도 발전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라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간혹 미제 사건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짧게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나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12년째 되는 해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저수지가 마침내 비밀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2004년 가을, 경기도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기던 김철수 씨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속에서 반짝이는 금속 조각이 낚싯줄에 걸려 올라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려니 했지만 자세히 보니 자동차 부품 같아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자리에서 119에 신고했어요. 저수지에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게 나왔는데 혹시 사고 차량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신고를 받은 소방서에서는 즉시 잠수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얕은 수심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물속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승용차 한 대였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수지 바닥에 잠들어 있던 차량이었어요. 녹이 심하게 슬어 원래 색깔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차량의 형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차량에 붙어 있던 장식이었어요. 비록 색이 바래고 찢어졌지만 하얀 리본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잠수부들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12년 전 사라진 웨딩카라는 것을 말이죠. 소방서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차량 번호판을 확인했어요. 녹이 슬어있기 어려웠지만 특수 장비를 이용해 번호를 판독한 결과 12년 전 실종된 박진우 씨와 김소연 씨의 웨딩카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운전석도 조수석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차량에서는 어떤 인체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수사진들에게 새로운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차량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크레인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끌어올린 웨딩카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물속에 있었던 탓에 내부는 완전히 부식되어 있었고 시트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혹시 차량 안에서 DNA나 다른 증거물을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12년이라는 긴 세월과 물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증거는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첫째, 차량의 브레이크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둘째, 차량 내부에서 충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즉,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저수지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차량의 위치였어요. 저수지로 떨어졌다면 도로에서 가까운 지점에 있어야 하는데 웨딩카는 저수지 한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 깊숙이 밀어넣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12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던 한미라 기자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12년 만에 발견된 웨딩카, 그러나 신혼부부는 여전히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현장을 찾았어요. 박종길 씨는 인양된 웨딩카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년간 찾고 찾던 차량이었지만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없었거든요. 이정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김영호 씨는 차분하게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딸이 탔던 차가 맞나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차량 번호와 특징들이 모두 일치했어요. 최선자 씨는 그럼 우리 딸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라며 절규했습니다. 경찰은 새롭게 수사를 시작했어요. 12년 전 담당했던 최연석 형사는 이미 다른 부서로 이동한 상태였지만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당시의 증거들은 대부분 소실되었고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릿해진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저수지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혹시 차량에서 빠져나온 두 사람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12년이라는 세월 앞에서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단순한 추락 사고일 수도 있다고 했고, 다른 전문가는 누군가 고의로 차량을 밀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모두 추정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12년 전 저수지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트럭 운전사를 다시 찾아 조사했지만 그 역시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일한 단서로 여겨졌던 증언마저 불확실해진 것이죠. 웨딩카의 발견은 새로운 시작인 동시에 또 다른 미스터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차량은 찾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웨딩카가 발견된 후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12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과학수사 기법이 훨씬 발달해 있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첨단 장비를 동원해 차량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차량의 추락 각도와 속도였어요. 저수지 바닥에 남은 흔적과 차량의 손상 정도를 분석한 결과 웨딩카는 상당한 속도로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고인지 고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흥미로운 점은 차량의 창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리창이 깨져 있었는데 이것이 추락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만약 두 사람이 차량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면 창문을 깨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물건들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소연 씨의 핸드백이 조수석 아래에서 발견되었어요. 12년 동안 물속에 있었지만 가죽 재질이라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대부분 부식되어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핸드백 안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소연 씨의 교사 신분증이 나온 것이에요. 플라스틱 재질이라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차량 안에 있던 사람이 정말 소연 씨가 맞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죠. 운전석에서는 진우 씨의 시계가 발견되었어요. 금속 재질의 시계는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로 그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결혼 선물로 소연 씨가 준 것이었어요. 수사팀은 저수지 주변 주민들을 다시 한번 조사했습니다. 12년 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작은 증언들이 이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증언이 나왔어요. 저수지 근처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박순덕 씨가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큰 물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날은 날씨가 맑았거든요. 12년 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이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박순덕 씨의 다음 증언이었어요. 그 소리가 난 후 1시간쯤 지나서 차 소리가 났어요. 여러 대의 차가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평소에는 밤늦게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라 이상했어요. 이 증언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웨딩카가 물에 빠진 후에 다른 차량들이 현장을 떠났다는 의미였어요. 즉,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수사팀은 12년 전 저수지 근처 도로의 CCTV 기록을 찾아보려 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기록들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저수지 물을 분석하기도 했어요. 혹시 12년 전 두 사람의 DNA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물의 순환과 각종 미생물의 활동으로 그런 흔적을 찾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차량 분석 과정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웨딩카의 트렁크가 완전히 비어 있었던 것이에요.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라면 당연히 여행 가방이 있어야 했는데 트렁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첫째, 두 사람이 차량에서 빠져나올 때 가방도 함께 가져갔을 가능성. 둘째, 누군가 차량을 저수지에 밀어넣기 전에 가방을 미리 빼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단순 사고설이었습니다. 운전 미숙이나 졸음운전으로 저수지에 빠졌고 두 사람은 차량에서 탈출했지만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 왜 12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계획적 실종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사라지고 싶어 했고 고의로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사고로 위장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행복한 신혼부부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세 번째는 범죄설이었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을 해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을 저수지에 버렸다는 것이죠. 박순덕 씨의 증언을 고려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역시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많은 증거들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웨딩카의 발견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딩카 발견 한 달 후 저수지 주변에서 또 다른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런데 저수지에서 약 2km 떨어진 야산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오래된 여행 가방이었어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바람에 노출되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지만 가방의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방에 붙어있던 항공사 태그였어요. 비록 글씨가 흐릿했지만 김소연이라는 이름을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몇 가지 물건들이 나왔어요. 심하게 부식된 화장품 용기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옷가지들, 그리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던 소연 씨의 여권이었습니다. 여권은 다른 물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 발견으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여행 가방이 저수지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에 있었을까요? 만약 두 사람이 차량에서 탈출했다면 가방을 들고 야산까지 갔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1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을까요? 수사팀은 야산 주변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의 다른 흔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하지만 12년이라는 긴 세월 앞에서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생동물들과 자연의 힘이 모든 것을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전문가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방을 야산에 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범죄를 저지른 후 증거를 흩어놓아 수사를 교란시켜야 했을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이것 역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새로운 발견에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딸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분명히 그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였지만 정작 사람은 찾을 수 없었거든요. 박종계 씨는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싶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다시 높아졌어요. 한미라 기자는 12년 만에 발견된 신부의 가방, 새로운 단서인가 미혹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추측과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사는 6개월 더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어요. 웨딩카와 여행 가방의 발견으로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더 큰 미스터리만 남겼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도 애매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범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12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증거를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2005년 사건은 다시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려웠어요. 최연석 형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새로운 수사팀도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우 씨와 김소연 씨의 가족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어요. 박종계 씨는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김용호 씨는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체념했습니다. 두 가족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어요. 이정희 씨는 여전히 아들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어요.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아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최선자 씨는 딸의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세월이 더 흘러 2010년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어요. 사라진 신혼부부 18년째 미해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나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미스터리로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현재 2025년이 되어서도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박진우 씨와 김소연 씨는 법적으로 실종 선언이 내려진 상태이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3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밝게 웃던 두 사람의 모습만이 사진 속에 영원히 남았어요. 그들이 꿈꿨던 행복한 미래, 함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날 밤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수지는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고 그 깊은 물속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박진우 씨와 김소연 씨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흐려져가는 현실도 깨닫게 해줘요. 수사기법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이미 사라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박진우 씨와 김소연 씨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찾으려 노력했던 가족들과 수사관들, 그리고 관심을 가져준 모든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인 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